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오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도쿄의 한국 대사관에는 20명의 스파이가 실려있다. 한국의 CIA 국가정보원은 일본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일본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대외정보기관과 첩보기관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 거대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CAI하고 또 좀 나눠져 있다고 그러죠. 국정원은 일본에도 요원을 파견하고 있지만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특파원 경험이 있는 교도통신의 사또 다이스케 씨는 세져서 한국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 직할 정보기관 비밀경찰인 국정원의 전모를 파헤쳤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존재하는 2명의 정무공사, 국내 정치 동향을 살피며 북한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해온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이와 국정원, 이들에게 수많은 제1조선 한국인이 살고 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의 영향 아래에 있는 조청년도 존재하는 이웃 일본은 전신인 중앙정보부 이하 KCAI 시절부터 국외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왔습니다. 한편 2로 불리는 정무공사에는 KCAI 시절부터 정보기관 간부가 취임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도 한일관계 등에 대해 대사로부터 조사 지령을 받거나 보고하기도 하지만 북한 공작원에 대한 일본 내 수사 등 정보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본부에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스로 국정원 요원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인규 규모나 국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의 정보 수집을 위해 많은 인원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의 정보활동은 일본 정부의 동향, 주로 한반도 정책, 북한 관련 정보의 수집, 조청년의 동향의 세 개 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북한 관련 정보는 일본 거주 탈북자와 북한 연구자, 언론인, 상사 등 비즈니스 관계자, 심지어 일본 주재 외교 사절당 등으로부터 입수하고 있다. 대공수사 요원은 찻집을 결코 쓰지 않는다. 어떤 개인 집을 예약을 해서 먼저 접촉하시는 분이 먼저 들어가 기다리시게 하고 자기 말하자면 대사관 직원은 좀 늦게 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주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고서 나올 때 미리 나와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첩 활동은 적국이나 적대 세력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인물에 대해 어떤 단체나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나라 간첩법은 북한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가지고 해야 될 텐데 자국민이 어떤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 간첩법이 확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보 관계자도 혀 내둘렀던 추적 기술. 한편 방첩요원은 주간지 등에서 일하는 프리라이터나 다름없다. 메인 무대에 나오지 않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소재를 찾고 놀랄만한 특정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에는 일본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운 요원들로 구성된 재팬스쿨이 존재해
해외 정보나 대공수사 등 소속 부서에 상관없이 일파를 형성하고 있다. 재팬스쿨의 대표적인 커리어 패스는 20대에 어학유학을 하고 30대에 첫 일본 근무를 한 뒤 상당수가 여러 차례 일본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일본에 주재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모두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 정서에도 정통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1%로 인하하고 싶다고 말하며 파월이 사임하면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레버 후니컷과 칸니 슈카싱이 로이터에서 6월 28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이 파월은 자기는 이거 끝까지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못마땅해 가지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겠다고 하지만은 이게 정부의 사실은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그 시스템이죠. 미국은 그 은행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란 폭격 다시 고려하겠다고 밝히며 제재 완화 계획 철회. 트레버 후니컷과 스티브 홀랜드가 로이터에서 6월 2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워싱턴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카메네이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이란에 대해 제재 해제 계획을 철회하고 테헤란이 우라늄을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농축하고 있다면 이란 폭격을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답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의 12일간의 분쟁이 끝난 후 하마네이의 첫 발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 카마네이로 요건 발음상의 문제겠죠. 아바스 아라키 이란 외무장관은 토요일 이른 시간에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원한다고 진심이라면 이란 최고 지도자인 그랜드 아야톨라 하메네이에 대해 무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어조를 제쳐두고 수백만 명의 진심 어린 추종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저는 분노, 증오, 혐오 발언을 받고 즉시 제재 완화 등 모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라파엘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수요일에 이스라엘이 6월 13일에 폭격을 시작한 이후로 IAEA 검사 재개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극장에서 실현된 나토 방위비 5% 목표 뻔히 보이는 각국의 속셈 지금은 동맹 결속 우선이다. TBC 뉴스 디지털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대해 GDP 5%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 그러나 이것은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대한 것이긴데 세계는 방위비 증액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인가 했지만은 이미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은 나토 때 알아서 5% 올리겠다고 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3.5%는 국방비로 직접 쓰고 1.5%는 인프라, 어쨌든 국방도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인프라로 하기로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3.5%까지가 일단은 가시적인 거고 나머지 인프라는 것은 일반 건설 경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꼭 나중에 직계하기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못하서 지금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히로세 교수 재원 미루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도 방위비를 GDP 대비 5%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도 GDP 대비 1.6% 8.9조 엔의 일본이 그것을 실현하면 예산은 약 30조 엔으로 부풀어 오른다. 이는 사회보장비의 80%에 해당합니다. 일본도 지금 기시다 수상할 때 2%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많이 올리는 거로 했는데 5% 하라 그러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 또 한국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5%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침묵하는가? 스피커 스튜디오라고 이재명 현재 대칸의 그 소년 시절에 대한 폭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미국 법무부 고위관료 출신이자 외교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그의 발언은 단순한 추측이라기 보기 어렵다는 시각. 그는 이재명은 학창시절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으며 그로 인해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동양인 같습니다. 트럼프 파벌로 분류되는 보수 성향 인사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모스탄 대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워싱턴 국제기자클럽은 미국 내에서 언론과 정치 외교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공신력 있는 무대이다. 그의 발언은 한국 정치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암시하는 성격을 지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현재까지 해당 발언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모론으로 치부하겠죠. 이재명 측 역시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성인과는 다른 절차와 기록 방식을 적용, 특히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이라는 제목하에 다른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해 법원의 형벌 이런 경우에만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주 언급해온 소년공 서사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성장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이것은 약간 청년 시절 때 사진 같은데 이 뒤에 배경은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는 그런 데 앞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젊어서부터 야망이 큰 그런 거로 느껴지네요. 이재명은 실제로는 소년원 수감자이며 정식 소년원 대신 교도소의 기술 실습장과 유사한 시설에서 약 3년에서 5년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설입니다. 현재까지 사법기관이나 공적문서를 통해 입증된 사실은 없다. 한 5년 지나면 다 기록들을 폐기한다고 그러네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 분명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른바 안동댐 사건과 관련된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이재명의 형제자매인 7남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고향 안동에 무슨 일이 당선 축하 잔치 취소 외에 한국 사회에서 친중 성향뿐 아니라 광범위한 친미 성향의 비공식 정책 연구 집단도 존재하며 이들은 주요 정보들을 미국 측에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내 정보당국이 더 신속하게 실체에 접근하고 첩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은 첩보로 분류되는 정보가 공식화되어 팩트로 확정되고 주류 언론을 통해 공개 가능성도 존재한다.
저는 이 사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입수된 건지 모르지만은 이 사진을 보면 뒤에 서 있는 5명은 소년이라기보다도 청년들로 보이죠? 이게 안동에서 찍은 건지, 예, 뭐, 성남으로 이주했을 때 찍은 건지, 그거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사람도 머리 한 스타일 이런 걸 보면은 성인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아주 이 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파란색 입은 애는 중학생 정도, 딱 앉아있는 폼새라든지 여기 뒤에 있는 폼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옛날 다 우리 그렇게들 꽃하고 내려고 이렇게들 서가지고 찍긴 찍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척 보니까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두목 같고 리더라고 합시다. 모임의 리더고, 이제 이재명이를 왜 여기다 붙여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꼬붕 시키려고 심부름, 잔심부름 시키는 애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 추리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서 있는 애들은 거의 청년급 체격들이다. 앞 3명 좌우가 나이가 어린 축으로 보인다. 아직 사춘기도 시작하지 않는 얼굴이다. 경험상 조숙한 사춘기 신체 변화는 1년 이내면 족하다. 가운데 약간의 장발에 빨간 옷을 입은 자가 서클의 우두머리일 수 있다. 파란 옷을 입은 애는 중학생 정도 얼굴이다. 요예요. 안동댕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나 집단 강간살인을 암시하고 있다. 안동 양반 지역의 수치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재명이 묻혀 들어갈 수도 또는 독박을 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뒤에 서 있는 애들이 충분한 양심고백 증인이 가능할 것 같다. 만약 지금 이재명 백한이 61세니까 이 뒤에 나이 차이가 뭐 많아봐야 5년 정도겠죠. 아직 생존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를 추적을 해서 증인을 구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중학교에 올라갈 나이 되면 약 1977년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 아무리 가난해도 중학교는 무시험으로 은행을 추첨으로 의무교육이 1969년에 됐기 때문에 추첨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박 대통령 누구죠? 그 아들 생각이 안 나네. 박지만 씨를 위해서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 안 보게 하려고, 어, 저는 시험 보고 올라갔지만 제가 2년 후에 그냥 무시험으로 그렇게 다들 배정받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도 학비를 아마 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중학교는 완전한 의무 교육이 되고 고등학교만 학비가 나가는 거로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중학교도 학비는 냈었어요. 진학만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범죄 사실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에 이재명이 묻혀 들어갈 수도 또는 독박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뒤에 서 있는 애들이 충분한 양심 고백 증인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건데, 이 대명 백한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로 했죠. 현재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자기 고향에서 살질 못하고 아마 집안이 서울 청계천 판자촌으로 올라왔을 거고 그 동네에서 못 사니까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청계천 판자촌이 헐리면서 성남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경험이 저보다 10년 이상 좀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20대 초반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10년이면은 아무래도 그 청계천에서 살았다 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소년공 시설에 어디 있었을 것 같다. 근데 나중에 그 합류했을 때는 청계천 살 때는 실제 거기서 안 살았을 것 같고 가족들이 성남시로 이주했을 때 강제에 다 철거돼서 그때 이주됐죠. 어, 저는 그 근처 판자촌에서 살았었는데 그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가 좀 어렵겠죠. 그런 걸 보면은 그때는 좀 지역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일부 보상금의 그 시형 아파트 연립 아파트 그 13평형 입주권을 줬어요. 그런데 공짜가 아니고 그때 돈으로 70만 원을 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70만 원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저는 참 그게 안타까운 지금 출발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상당히 집 한 채 만드는데 나이 꽤 먹어서 간신히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제 얘기까지 연결해서 나이 차이를 생각해서 이제 해보는 건데 아마 그 성남시의 가족들과 합류했을 때는 청계천에서는 안 살았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근 대법원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생각 뭐 쭉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식 영어를 직역된 AI 직역된 거니까 솔직히 얘네들 말 표현하는 것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출생 시민권 변경이 됐고 A 및 코닛 베러 판사가 개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의 판대 의견을 대해 강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 사법부가 우리 법체계와 정부 시스템 모두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 베럿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날카로운 분열, 한 해가 끝나가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데? 그러면은 트럼프 원래 노예의 아기를 위한 출생 권리 시민권 사기를 고친 대법원 칭찬.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모두 시민권을 주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법원에서 시민권 안 주는 거 그거 위헌 아니다. 이렇게 보수 성향적으로 판결이 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룰루랄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전에도 그 베러 판사가 공화당 계열로 아니고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경은 마스크 진단 키트 동료, 남편은 관련 주식 돈벌이, 재산신고 누락 정황도 알면서도 강행, 6개 부처 장차관 및 수석 인선 곳곳 잡음, 손혜정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6월 29일 날 보도했습니다. 윤 정부 때 백은경 전 청장도 비슷한 논리 휩싸여 사퇴했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했었죠. 국민에게 마스크 자가진단 키트 당부할 때 남편은 관련 주식으로 수익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 사정당국 양측인 검찰과 경찰 인선진 두 장관이 이 대통령 측근 안쳐 요거 관련 정보를 알아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떼돈을 벌었다고 그러면은 이게 LH공사 그 정보 제명 칸도 많이 해는 그 정보 유출을 시켜가지고 그거로 나중에 대가를 받는 이런 거로 직접 또 투자를 한 거죠. 이 남편이 범죄입니다. 공무원한테는 범죄입니다. 민간은 범죄 아니에요. 정보를 어떻게 얻는 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비도덕적이지만 경제사령탑 구윤철도 좌파 정부 인사, 회전문의 문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 논란, 임명직 안 맡겠다던 정성호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의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 또 재조명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논란이 이번에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장관 측근을 앉혔다는 거.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초대 내각의 일부 인사들이 재산 관련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시선은 따가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무자격, 부적절한 인사들을 내각으로 구성하였다며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뿐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그 보수당 이런 애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 축적을 해왔다.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 때 주로 써먹는 단술인데, 청문회 할 때 민주당 애들이 그 가난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강남 좌파 새끼들이 많네요. 돈 있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업 출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라든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아이디어를 돌리는데, 이 좌파 아새끼들은 정부 돈 빼먹는 거라든가 뭔가 이권을 챙겨가지고 안전빵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이해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거에 머리들이 뛰어난 애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식상을 해서 거기서 나왔어요. 좀 일부 같이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시민운동 이런 것 등에 속내를 알고 보니까 이게 명분만 뭐 이렇게 그 좋은 거를 내세우고 속마음에는 다 돈 욕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의 중국인 같이 도덕 예의 뭐 이런 말로는 다 인권 뭐 이런 걸 다 떠들고 자빠졌는데, 속내는 돈벌이 모르는 돈벌레나 똑같은 거였다. 노골적으로 보수 애들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좋은데, 좌파 애들은 나는 돈하고는 관심이 없어. 나는 이 사회적 정의를 위하고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보수 측보다 돈을 더 밝히는 년놈들이었다는 거죠. 그거 역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직접. 미국을 열받게 하는 나라 유명 유튜버 슈카 월드 거 좀 기록에 또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스페인이 그거 못하겠다 하는 얘기죠. 5%. 그것이 핵심이고요. 잠깐 이건 완전히 미국 덕분이잖아 이렇게 됐는데, 이 스페인이 왜 경제 성장률이 2.9%로 높다고 했는데 관광객이 GDP의 12%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그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라틴 아메리카가 옛날 스페인 그 식민지가 많아가지고 스페인 언어를 쓰는 히스패닉 뭐 이런 쪽인데, 미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스페인이 이제 이민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충분히 확보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과거 스페인이 지배했던 식민지니까 스페인말 같이 쓰고 그러니까 뭐 비자 그냥 이민 신청하면 그냥 98점 몇 프로가 그냥 이민 승인이 바로바로 난답니다. 어떻게 벌 주지? 이유 소송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좀 난감한 걸 사진을 잘 가져왔네요. 어쩔 TV 저쩔 TV 이런 재밌는 표현을 쓰고 나이가 젊으니까 좀 재밌게 방송을 잘 해주고 있죠.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맘다니 인도계 우간다 태생. 뭐 어쨌든 뉴욕은 민주당 텃밭인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 자신이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자라고 그랬나요? 유럽식 사회주의 뭐 이런 거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에크먼 거물 에크먼이 공화당 측이나 어떻게 저 친구 좀 떨어뜨릴 방법 없냐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공약을 보면은 무료 보육, 무료 버스, 아파트 임대료 동결, 신규 저가 주택 공급, 뉴욕 주민들의 생활비를 낮추겠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잭명 칸보다 더하네 이렇게 느껴지네요. 이를 위한 재원은 부유층과 법인에 대한 세금으로 충원하겠다. 돈 있는 놈들 돈 걷어가지고 풀겠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좌빨이네요 이 친구도. 그런데 이게 우간다 태생이고 인도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영국 아새끼들이 식민지 지배할 때 쓴 방법이 인구가 적은 데에서 힘은 있어 식민지 넓은 데를 이용할래 지배할래니까 인도계 사람들을 지배계층으로 키워가지고 아프리카에 많이 총독 정도 한두 사람 가고 군대도 그 인도계 애들을 많이 파병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간다 식민지를 지배했었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게 영국식이라는 게 확인이 되네요. 드디어 등장한 테슬라 로보택스. 그런데 택시 아마존의 베조스하고 지금 경쟁할 거다. 이런 거 좀 소개를 하고 있고 브랭크 스트레이트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거의 아주 그 옵션 같은 거 없이 아주 싸구려 밴 트럭이라고 그러죠. 이걸 밴 트럭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율 택시도 지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게 필요한 게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물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자율버스 하게 되고 하는 김에 비싼 그 전기차 테슬라 뭐 이런 거보다도 자기네들은 싸구려 그를 한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러브버그다. 요거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은 덕분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궁금하시면은 그냥 화면을 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6억 이상 주담대 금지 67 부동산 대책 이렇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먼저 그 대출을 많이 받은 거는 어떡하고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 어떡할 거냐. 어쨌든 근데 집값이 너무 뛰니까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잘 이 주택에서도 잘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별 인구 유출입 현황에서 이제 빨간 게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썼지만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인가 지역별 중공업 미분양 분량 미분양이 그 전남 경남 뭐 경북 이쪽이 미분양 남쪽이 미분양이 많네요. 이 수도권하고 멀어질수록 그 미분양이 많네요. 주택가격 상승률 서울이 제일 높고 경기가 그 다음이고 강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충북이 좀 있고 파란 데는 거꾸로 떨어진 데고 이러네요. 그러면은 결론은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은 담보대출을 줄이고 요따위 그 증상 처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생각을 한 거지만은 중국인부터 부동산 취득 금지시켜라. 외국인 중에서 미국 애들이 사는 거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근데 중국인부터 금지시켜. 왜냐? 상호주의가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가서 부동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게요. 부동산 사면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땅 지분 지분율이 있는데 중국은 땅이 국가 소유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인한테는 부동산 취득을 금지시켜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또한 뉴욕과 워싱턴처럼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행정부도 빨리 내려가라. 제발 국회도 빨리 내려가라. 니들 서울에서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새끼들아.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은행부터 그런데 내려가면 어떠니? 서울대를 뭐 지역별로 뭐 뽑자 그러는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인데 그래 그러니까 수도가 있는 데 가서 그 FRB가 어디 있냐? 그 뉴욕에 있냐? 뭐 거기 무슨 창고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근교 창고 워싱턴에 좀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서울대를 이전하다. 그러면은 세종대라고 이름을 바꿔라 이제는 서울대라는 이름 바꿔라. 그런 황골탈퇴하는 그런 작전을 써야지. 마지막에 인구 분산 하려고 그러면은 한반도 통일하라고 해결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유튜버가 한 건데 구마모도 제가 한두 번 가봤기 때문에 추억이 남아서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